1988년 겨울, 부산 동구의 한 골목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조용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공장 근무를 마친 젊은 부부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짧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남편 박준호는 조선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아내 이수진은 집에서 두 딸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쏟고 있었다. 이들이 사는 방은 골목 안쪽에 있는 오래된 단층집의 작은 새방으로, 좁고 낡았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큰아이 유진이는 3살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고, 막내 지민이는 이제 겨우 14달이 된 아기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 안에서 잠이 들곤 했다. 그날 밤도 유진이는 구석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지민이는 어머니가 펴놓은 작은 요 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밤이었다. 이수진은 평소처럼 아이들을 재운 후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불을 켜두었다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부는 밤이었다. 집 안에는 낡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가득했지만 그들은 이미 익숙해진 추위 속에서 그저 이불을 당기며 잠을 청했다. 작은 방 안은 고요했고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남편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아기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곧 잠들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밤이 그렇게 흘러갔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이수진은 습관처럼 가장 먼저 눈을 떴다. 남편은 여전히 곤히 자고 있었고 방 안에는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곧 이상한 공기를 느꼈다. 매일같이 아기의 숨소리가 먼저 들려오곤 했는데 오늘은 그것이 들리지 않았다. 불안감이 가슴 한쪽을 스치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기가 있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이불은 약간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깜빡이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다. 혹시 이불 밑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옆에 있는 유진이 곁으로 옮겨간 건 아닐까? 그러나 어느 쪽에도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 14달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걸어 나갈 수는 없었다.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방 안 어딜 찾아봐도 아이는 없었다. 창문은 조금 열려 있었고 방문의 걸쇠는 풀려 있었다. 낡은 문이라 걸쇠가 종종 느슨해질 때가 있었지만 적어도 자는 동안엔 열리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다. 낯선 냉기가 방 안에 퍼져 있었다. 이수진은 재빨리 남편을 깨웠고 남편은 잠에서 덜 깬 채 방 안을 둘러보다가 눈빛이 변했다. 그들은 작은 부엌, 복도, 집 주변을 샅샅이 확인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다. 새벽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고 동이 트기 직전의 골목은 차가운 정적에 잠겨 있었다. 부부는 허겁지겁 가로 뛰어나갔다. 그들이 사는 골목은 낡은 단층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으로 이웃들끼리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수진은 아이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 작은 창고, 골목 모퉁이, 쓰레기 더미 근처까지 온 힘을 다해 찾았다. 곧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한 아주머니는 새벽에 희미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했지만 방향도 시간도 불확실했다. 또 다른 이웃은 골목 입구에 차 한 대가 잠시 서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나 차종이나 번호판은 기억나지 않았다. 추위 속에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신고를 받은 부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웃들이 골목에 모여 있었다. 경찰은 즉시 골목을 차단하고 주변 탐문을 시작했다. 인근 하수구와 골목길, 버려진 창고와 근처 시장 뒤편까지 수색이 이어졌다. 경찰견이 투입됐지만 냄새를 따라가기도 전에 흔적이 끊겼다. 흔한 실마리 하나 잡히지 않았다. 걸쇠는 단순히 풀려 있었고 집안에는 침입 흔적도 없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데려간 것인지 우연히 문이 열려 나간 것인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더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골목 곳곳에는 노란색 경계선이 설치되고 방송국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비추자 골목은 삽시간에 혼란스러워졌다. 부모는 지쳐 보였고 경찰은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잠든 시각, 창문이 열린 시간, 들은 소리, 본 것,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하지만 그 어떤 답도 단서를 제공하지 못했다. 납치범의 흔적도 우연한 사고의 흔적도 없었다. 아이는 사라졌고 공기만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방송사들은 일제히 부산 동구에서 14개월 여아 실종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히며 인근 지하도, 항구 주변, 작은 창고, 버려진 공장지대를 탐색했다. 해안가에선 구조선이 수색을 지원했다. 그러나 흔적은 없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흘러도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시장, 편의점, 공장벽까지 실종 전단이 붙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아이는 머리카락이 짧고 곱슬거리는 갓난아기였다. 눈동자는 크고 맑았으며 코 옆에 아주 작은 점이 있었다. 누구라도 기억할 만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얼굴을 봤다는 증언조차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단서가 하나도 남지 않은 사건 앞에서 수사는 점점 방향을 잃어갔다. 날이 갈수록 전단지는 낡아갔고 골목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아이를 찾는 방송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침묵했고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붙어 있었다. 이웃들은 처음엔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조심스레 뒷말을 흘리기도 했다. 혹시 가족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원한은 아닌지, 그 모든 소문이 쌓여 가족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경찰의 수사는 2개월이 지나면서 특별수사팀에서 일반 수사팀으로 이관되었다. 진전 없음이라는 문장이 기록지에 남았다. 실종 아동 사건은 새로운 사건들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날 새벽의 골목은 일상의 소음 속으로 다시 묻혀갔다. 그러나 부모에게 그날은 멈춘 시간으로 남았다. 매일 새벽 어머니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들릴 리 없는 숨소리를 기다리는 버릇이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도 몰랐다. 7년 뒤 전혀 다른 땅에서 이 사건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1988년 그 겨울 새벽은 그렇게 시간 속으로 묻히는 듯 보였다. 2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경찰의 수색은 점점 축소되었고 방송사들의 취재차도 사라졌다. 사건 초기엔 매일같이 찾아오던 기자들도 발길을 끊었다. 골목 곳곳에 붙어있던 전단지는 비바람에 찢겨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고 글자는 바래져 더 이상 선명하지 않았다. 전단을 붙이는 손길도 어느 순간 멈추었다. 새로운 사건이 생기면 오래된 사건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게 세상의 순리였다. 그러나 박준호와 이수진에게 시간은 멈춰 있었다. 그들의 집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정지한 듯한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아기가 있던 자리, 얇은 요와 작고 낡은 이불은 그대로 두었다. 이수진은 아침마다 그곳을 바라보며 이불을 곱게 정리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번도 치운 적이 없었다. 남편은 퇴근 후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익숙해졌고 이따금 작은 숨을 내쉴 뿐이었다. 집 안에는 아이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지 않았다. 불러보는 것이 더 아프기 때문이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보류 상태로 전환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째, 더 이상 뚜렷한 단서가 없다는 이유였다. 마지막 보고서에는 새로운 증거 없음이라는 짧은 문장만 남았다. 담당 형사도 인사발령으로 부서를 옮겼다. 처음에 부모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던 수사팀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화는 완전히 끊겼다. 이웃들도 처음에 긴장감을 잃었다. 사건 직후엔 새벽마다 함께 수색에 나섰던 사람들이 어느새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공장에 가야 하고 시장에 가야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보다 현실에 익숙했고 오래된 사건을 계속 붙잡고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골목에서는 조용히 소문이 돌았다. 도대체 아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누가 봤다는 사람은 왜 아무도 없는지, 정말 누군가 데려간 게 맞는 건지. 말은 많았지만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단 한 번의 추가 수사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현장에 오지 않았다. 박준호는 수사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뿐이었다. 새로운 정보는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실종이라는 단어는 점점 사라졌다. 기억은 흐릿해졌고 이름조차 모르는 외부인의 기억 속에서 사건은 금세 희미해졌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그날이 매일 되풀이되는 현재였다. 이수진은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그 시간에 깨는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 시간에 일어나면 세상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다. 들리지 않는 숨소리를 찾는 습관은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남편 박준호는 여전히 조선소에서 일했다. 일이 고되고 고단했지만 손에 쥘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실종 사건 이후로 그는 동료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어도 말없이 젓가락을 움직였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예전에는 술 한 잔이라도 기울이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골목 전체가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서서히 변했다. 처음엔 위로의 말을 건네던 사람들이 점점 눈길을 피했다. 한때는 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이웃도 더 이상 그러지 않았다.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아이가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흘리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혹시 가족 안에 뭔가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수군댔다. 그 모든 소문이 모여 이수진과 박준호를 고립시켰다. 사람들의 눈빛은 연민과 거리감이 뒤섞여 있었다. 시간은 잔혹하게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왔지만 부부에게 계절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집안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에겐 1988년 겨울 새벽에 멈춰 있었다. 매일 아침 이수진은 딸이 사라진 자리를 정리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시간이 끝나면 남편은 묵묵히 출근했고 그녀는 다시 집안에 혼자 남았다. 한때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던 방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는 담당자는 아무도 없었다. 새로운 형사들은 오래된 실종 사건에 큰 관심이 없었다. 이수진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추가 제보가 없습니다. 발견된 단서도 없습니다. 몇 번이고 문서를 들여다본 끝에 그녀는 결국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박준호는 퇴근길에 종종 강가를 지났다. 사건 이후 그는 걸어서 집에 가는 길을 바꾸었다. 처음 그 길을 선택한 이유도 그 길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도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매일 같은 길을 걷는 동안 그는 그날 새벽의 공기와 소리를 떠올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건 없었다. 그렇게 1년, 2년이 흘렀다. 시간이 더 흐르자 사람들은 이 가족의 고통을 이해하지 않았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되고 시장이 커지고 골목도 조금씩 변했다. 낡은 단층 주택이 헐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과거의 사건은 새로운 골목 사람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래된 이야기였다. 전단지는 모두 사라졌고 벽에 남아있던 자국만 희미하게 남았다. 그 사이 부부는 조용히 늙어갔다. 아이를 찾는 일은 하루의 일부가 되었지만 세상은 그들을 잊었다. 경찰도, 기자도, 이웃도, 심지어 일부 친척들마저도 이 사건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그러나 부부의 마음속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사건이 흐려진 적이 없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 겨울 새벽에 멈춰 있었다. 아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자리는 매일 다시 시작되는 현재였다. 이수진은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새벽에 눈을 떴고 남편은 여전히 퇴근길에 강가를 걸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 오래된 사건은 천천히 기록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종이와 파일 속에서 먼지가 쌓인 서류의 한 귀퉁이에서 잊혀진 이름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들의 집 안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밤 그 이름은 조용히 입안에서 되뇌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에게 닿을지도 모를 꺼지지 않는 희미한 불씨였다. 1995년 봄, 제주도 서귀포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부부 싸움으로 인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이웃 주민이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현장에는 사회복지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출동했다. 신고 내용은 단순한 부부 다툼이었지만 신고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주민은 남편이 아닌 아내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고 말했다.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로 처리되기 어려웠다. 아이의 안전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한 사회복지 담당자는 신고된 부부 중 여성을 김혜란이라고 확인했다. 그녀는 서류상 35세, 직업은 불분명했고 일정한 소득이나 직장이 없는 상태였다. 한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주변에서는 술에 의존해 살아간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남편은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동거인으로 둘 사이에는 법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다. 문을 열고 나온 김혜란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담당자들은 익숙한 절차대로 질문을 던졌다. 누가 함께 사는지, 아이는 몇 살인지, 가정 내에서 폭력이 있었는지.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아이가 보였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소니아라고 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조용한 눈빛, 말수가 적었다. 담당자가 아이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곧바로 김혜란 뒤로 몸을 숨겼다. 아이의 팔에 난 멍 자국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흔적이었다. 사회복지 담당자는 절차에 따라 즉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혜란은 처음엔 그것이 과도한 조치라며 불만을 표했지만 곧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조사관이 출생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서류를 한 장 들고 나왔다. 종이는 변색돼 있었고 글씨는 흐릿했다. 출생지로는 서울이 아닌 제주도 산후조리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의 생년월일은 1988년 10월 21일로 표기되어 있었다. 서류에는 관할 기관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육안으로 봐도 뭔가 어설펐다. 사회복지 담당자는 복귀 후 출생증명서를 전산 시스템에 대조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서류에 적힌 일련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시스템상에 해당 번호와 이름으로 등록된 출생 기록은 없었다.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명확히 발급 자체가 없는 번호였다. 출생 기록 위조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부서는 즉시 자료를 도청 아동보호센터와 공유했고 그곳에서 사건이 정식 조사로 전환됐다. 조사 결과 김혜란의 과거는 공백이 많았다. 주민등록 전입 기록만으로는 1992년 전의 행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도에 들어오기 전에 주소지나 직장 기록도 없었다. 이름도 본명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사기관은 신분 확인을 위해 경찰과 협조했고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사건은 곧 언론에도 작게 보도됐다. 제주도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이라는 짧은 기사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흔한 가정사 중 하나로 여겨졌지만 담당 조사관에겐 출생 기록의 불일치가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다. 제주도청 아동보호과에선 이 사건을 일반 가정폭력 사건이 아닌 신원불명 아동사건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며칠 후 아동보호 담당 조사관은 경찰과 함께 다시 김혜란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질문은 간단했다. 아이의 친부모 여부, 출생 장소, 신고 경위. 김혜란은 모든 질문에 모호하게 대답했고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아이가 언제부터 자신과 살았는지조차 답변이 일정하지 않았다. 1988년생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따로 불러 간단한 질문을 했다. 소니아는 또렷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드러났다. 자신이 제주에서 태어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 어릴 적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것, 유치원도 정규 등록이 아닌 개인 돌봄 시설만 다녔다는 것, 그녀가 사용하는 이름 역시 주민등록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다. 조사관은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아이의 얼굴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고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아동보호센터의 장기 실종 아동 목록과 대조하기로 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이 사건이 7년 전 부산의 실종 사건과 연결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김혜란은 계속해서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 기록, 병원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유치원 등록 정보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변 이웃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몇 년 전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처음엔 조용히 지내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술에 취한 고성이 들려왔고 최근에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자주 들렸다고 했다.
아동보호 담당자는 이 사건을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니라 장기 실종 아동과 연계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급기관에 자료를 넘겼다. 수사는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형사과가 공동으로 맡았다. 조사관들은 아이의 생년월일과 위조된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0월 21일 1988년생 여자아이라는 생년월일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숫자는 우연히도 7년 전 부산에서 실종된 한 여아의 생년월일과 동일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기록도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사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진행됐다. 김혜라는 조사 내내 무표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도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담당 형사들은 그녀가 과거를 철저히 감춘 채 제주도로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이의 존재는 어떤 계획된 행적의 일부일 수도 있었다. 아동보호 담당자는 사진을 정식 절차에 따라 전국 아동 실종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눈매, 콧등, 얼굴형 같은 특징이 디지털화되어 기록되었다.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전국 수사망으로 확대되는 순간이었다. 1995년 4월 이 사건은 정식으로 신원불명 아동조사로 분류되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행정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복합조사였다. 아이는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고 김혜라는 조사 중 신분상의 문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그녀가 어떤 경로로 아이를 데려왔는지, 왜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 행적을 추적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작고 조용한 사건이 7년 전 전국을 뒤흔든 실종 사건의 문을 다시 열게 될 줄은. 이 사건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오래된 기록의 문턱을 흔들고 있었다. 1995년 봄, 제주도에서 발생한 신원불명 아동 사건은 처음에는 지역경찰과 아동보호기관만이 다루는 조용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출생기록 위조 사실이 드러나고 아이의 생년월일이 부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 우연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담당 조사관들은 한층 신중해졌다.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아동의 존재는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라 장기 실종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경찰은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고 아이의 사진과 정보는 국가 아동 실종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되었다. 이 무렵 사건을 맡고 있던 제주경찰의 젊은 형사 한 명에게 중앙정부의 훈련 파견 공문이 내려왔다. 그는 아동 실종 사건을 담당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디지털 자료 관리에도 익숙한 편이었다. 그의 이름은 조병우였고 당시 3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수사관이었다. 그에게 파견된 곳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아동 실종 및 인신매매 대응센터의 기술 연수 프로그램이었다. 연수 주제는 인터넷을 활용한 아동 실종 수사 기법이었다. 1995년이라는 시점에서 인터넷은 대부분의 수사관들에게 낯선 개념이었지만 정부는 점차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하고 있었다. 연수 첫날 수사관들은 낡은 컴퓨터가 설치된 좁은 강의실에 모여 기본적인 시스템 사용법을 배웠다. 한 줄 한 줄 로딩되는 화면은 느렸고 이미지 하나가 뜨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담당자는 이 시스템이 미국 실종 아동기관의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전국 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이 보유한 실종 아동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다른 지역에서도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시범 프로그램이었다. 실시간 검색은 불가능했지만 등록된 사진과 정보를 기반으로 수사관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다. 조병우는 형식적인 관심만 갖고 있었다. 그에게 이 연수는 일시적인 파견에 불과했고 특별한 기대도 없었다. 하지만 강의가 진행되는 중 그는 화면 한쪽에 있는 검색창을 유심히 바라봤다. 이름이 불명인 아이를 검색하거나 생년월일만 입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떠 있었다. 제주에서 조사 중인 소녀의 생년월일이 머릿속에 스쳤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숫자를 입력했다. 1988년 10월 21일, 그리고 여아 항목을 선택했다. 잠시 후 화면이 느리게 깜빡이며 사진 목록이 하나씩 나타났다. 7년 전 실종된 아동들의 기록이었다.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얼굴이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이 뒤섞인 상태로 줄지어 떴다. 조병우는 무심히 스크롤을 내리다 어느 순간 멈췄다. 화면 한가운데 떠있는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14달 된 아기의 웃음이었다. 짧은 곱슬머리, 동그란 눈, 콧망울 옆에 있는 작은 점. 제주에서 본 아이와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실종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다. 부산 동구, 1988년 12월. 그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확대했다. 오래된 스캐너로 입력된 저화질의 사진이었지만 아이의 특징은 뚜렷했다. 눈매와 미소, 입꼬리의 각도, 코 옆의 점까지. 며칠 전 제주 아동보호센터에서 촬영한 8살 소녀의 얼굴과 겹쳐졌다. 시간이 흘러 아이의 얼굴이 자라났지만 그 웃음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머릿속에서 불현듯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일지도 모른다. 조병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 강사에게 다가갔다. 강사는 그의 설명을 듣자마자 컴퓨터로 해당 아동의 실종 기록을 확인했다. 이름은 박지민. 1988년 10월 21일생, 부산 동구 자택에서 실종. 사건 당시 14달. 현재까지 단서 없음. 파일에는 경찰의 초기 수사 경과와 가족의 진술, 언론 보도 기록이 남아 있었다. 강사는 잠시 정적을 두고 말했다.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센터는 즉시 제주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사건 번호와 사진 자료를 교환했고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송신 절차를 밟았다. 제주에서 확보한 최근 아이 사진은 아직 정식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전송됐다. 몇 시간 후 2장의 사진이 나란히 화면에 떴다. 하나는 7년 전 실종 당시의 아기 사진, 다른 하나는 제주에서 촬영된 8살 아이의 현재 모습이었다. 두 사진을 본 센터의 분석관은 망설이지 않았다.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센터는 이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첫 단계는 부산 동구 경찰서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담당자들은 사건 파일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수년간 아무도 찾지 않던 기록이었다. 당시 부모의 주소, 수사 경과, 목격자 진술, 경찰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다. 모든 기록은 당시의 날짜에서 멈춰 있었다. 부산 경찰은 즉시 담당 수사관을 배정해 신속 대응에 들어갔다. 조병우는 연수를 마치기도 전에 제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장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가 제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임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이는 무척 조용했지만 주변의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아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역할은 오직 자료와 기록을 잇는 것이었다. 중앙센터는 서울에 있는 얼굴 분석팀과 협업을 진행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두 사진을 기반으로 비율과 특징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했다. 결과는 일치 가능성 94%. 기술자들은 이 수치면 신원 확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문 대조와 DNA 검사였다. 아이가 장기 실종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후 보호시설은 신속히 지문과 혈액 샘플을 채취해 중앙감식실로 보냈다. 동시에 부산에 있는 실종 아동 부모에게도 DNA 채취 요청이 전달됐다. 담당자는 이미 수년 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던 가족이라는 점을 알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짧은 침묵 뒤에 단 한마디만 남았다. 협조하겠다. 그날 밤 조병우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여전히 아이의 사진 2장이 나란히 떠 있었다. 7년 전 실종된 아기의 웃음과 현재의 아이의 얼굴. 2시간 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그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제주경찰 내부는 빠르게 움직였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장기 미해결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재분류됐고 수사는 중앙정부와 협업체계로 전환됐다. 이 조용한 섬에서 시작된 사건이 7년 전 부산의 기록을 흔들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건이 인터넷 화면에 떠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으로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DNA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확대됐다. 제주경찰은 중앙센터와 협력해 김혜란의 신원조사에 집중했다. 주민등록 기록, 과거 주소지, 직업 경력, 의료 기록 등 어디에서도 그녀의 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행적이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1992년 이후로 그 이전의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름이 본명일 가능성도 낮았다. 그녀가 어떤 경로로 제주도에 들어왔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형사들은 김혜란이 아동을 데려온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그녀는 조사를 받을 때마다 진술을 바꿨다. 처음에는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했다. 나중에는 병원에서 태어난 후 서류 처리가 누락된 것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진술에선 한 지인을 통해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어느 것도 증거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녀가 제시한 이름이나 주소지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그때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해야 했고 사건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다. 김혜란이 과거에 부산 동구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수사의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1988년 말 그녀는 부산 동구 인근의 여관에 장기간 머문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당시에는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가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숙박업소 기록을 추적했고 당시 그녀가 며칠간 묵었던 흔적을 찾았다. 그 시기가 바로 아동이 실종된 날짜와 일치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부산 경찰은 오래된 실종 사건 기록을 다시 꺼냈다. 낡은 서류철 안에는 박준호와 이수진 부부의 초기 진술, 당시 경찰 수색 경로, 언론 보도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있었지만 핵심 정보는 그대로였다. 실종 당일 골목 초입에 멈춰있던 낯선 차량에 대한 목격담, 새벽에 들린 희미한 소리, 그리고 집안에서 문이 열려 있었던 상태. 그 모든 상황이 조용히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사팀은 김혜란의 주변인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부산에서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추적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텍사스 출신의 한 미 해군 군무원과 혼인 신고를 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 기록에는 아이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다만 그 시기 역시 1988년 말에서 1989년 초 사이였다. 그녀는 그 남성과 결혼신고를 한 뒤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살다가 곧 헤어졌고 그 직후 제주도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은 조사에서 그녀가 이미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이의 출생 증명서가 위조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위조 날짜가 문제였다. 증명서 발급일자는 1988년 12월 29일로 되어 있었고 아이가 실종된 지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녀가 이 아이를 우연히 데려온 게 아니라는 정황이 뚜렷해졌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실종 직후 아이를 데리고 떠났을 가능성을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센터에선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컴퓨터에 저장된 2장의 사진은 이미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맡긴 상태였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미완성 단계였지만 기술자들은 두 이미지의 특징점을 수동으로 대조했다. 눈 사이의 거리, 콧대의 라인, 입꼬리의 각도, 턱선의 비율, 결과는 일치 가능성 94%. 이 수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DNA였다. 박준호와 이수진 부부의 DNA 샘플은 부산 경찰을 통해 확보돼 서울로 전달됐다. 제주에서 채취한 아이의 샘플은 같은 날 항공편으로 올라갔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팀은 모든 가능성을 점검했다. 혹시 다른 아동과 혼동된 건 아닌지, 김혜란이 중간에서 누군가를 통해 아이를 데려온 건 아닌지, 단독 범행인지, 공모인지, 수많은 가설이 오갔다. 그러나 모든 가설의 중심에는 하나의 사실만 남았다. 7년 전 실종된 그 아이라는 점이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부산의 오래된 사건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언론은 즉시 움직였다. 지역신문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7년 전 부산에서 실종된 아동, 제주에서 발견 가능성. 보도가 나가자 몇 시간 만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오래전 잊힌 이름이 다시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이수진은 부산 자택에서 경찰에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끝을 고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말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믿고 싶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은 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7년 동안 반복해서 상상했던 순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울 감식실에 결과가 도착했다. 검사 담당자는 수십 건의 사건을 다루면서도 이 사건만큼 강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출력된 종이에는 짧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모성 일치율 99.999%, 박준호와 이수진 부부의 아이가 맞다는 뜻이었다. 감식실은 결과를 중앙센터와 부산경찰, 제주경찰에 동시에 통보했다. 결과가 전달되는 동안 김혜란은 여전히 조사실에 있었다. 경찰은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그녀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조용했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질문에도 짧은 대답만 반복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위조 서류나 신원불명 사건이 아니라 7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유아 실종 사건의 끝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김혜란이 아이를 데리고 떠난 정확한 경로, 그날 새벽의 상황,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일이었다. 7년 동안 멈춰 있었던 기록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난 만큼 많은 것이 사라졌지만 그 한 줄의 DNA 결과는 모든 의심을 하나로 모았다. 부산에서 사라졌던 한 아이가 제주에서 발견됐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잊힌 줄 알았던 사건이 인터넷에 올라간 사진 한 장과 몇 줄의 데이터로 세상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다. 김혜란. 그녀가 왜 그 아이를 데려갔는지, 어떻게 그 생일을 알았는지 수사관들은 곧 마주하게 될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직후 제주경찰은 김혜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영장 청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그녀는 자택이 아닌 임시보호조사실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혐의를 납치 및 위조 문서 작성으로 명시했다. 조사실에 앉은 김혜란은 영장 내용을 들은 뒤에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진술 과정에서 짧은 단어만 반복했고 질문이 길어질수록 침묵이 길어졌다. 경찰은 그녀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이상으로 더 이상 감정을 보이지 않는 태도가 더 섬뜩하게 다가왔다. 수사팀은 구속 이후 그녀가 어떤 경로로 부산을 떠났는지 추적을 시작했다. 1988년 12월 말 부산 동구 골목에서 아동이 사라진 직후 그녀는 한 여관에 며칠간 머물렀고 그 후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여관 직원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젊은 여자와 아기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은 확보됐다. 배표 예매 기록도 확인됐다. 실제로 1988년 12월 28일자 승선 명단에 김혜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 자료를 확보하는 순간 사건의 경로가 단번에 선명해졌다고 느꼈다. 이후의 삶은 기록으로도 잘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제주에 도착한 후 한 남성과 결혼 신고를 했고 1년 뒤 다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주민등록상의 이동 기록은 일정했지만 아동의 신분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위조되어 있었다. 출생증명서는 한 산부인과의 직인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해당 시기에 그 이름으로 출생한 아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위조 서류를 만들어냈다. 당시 출생신고 절차의 허술함이 이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 김혜란의 진술은 여전히 모호했다. 경찰이 왜 데려갔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단 한마디만 내뱉었다. 내 아이였으니까. 수사관이 다시 묻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반복되는 신문 속에서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생일, 외모, 나이, 시기.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부산경찰과 제주경찰의 공조수사는 속도를 냈다. 납치 당시의 차량 목격 정보도 다시 검토됐다. 당시 골목 초입에 정차해 있던 회색 차량의 존재는 초기 수사에서도 언급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묻혀 있었다. 그러나 김혜란이 부산을 떠난 날짜와 차량 목격 시간이 일치했다. 차량의 차종과 소유주를 추적한 결과 차량은 당시 그녀가 짧은 기간 동거했던 남성의 소유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현재 미국으로 이주해 있었고 수사기관은 인터폴을 통해 협조 요청을 보냈다. 체포 이후 언론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7년 전 실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방송사들은 연일 뉴스를 내보냈고 부산 실종 여아 7년 만에 발견이라는 문장이 헤드라인으로 걸렸다. 이수진과 박준호 부부는 그 보도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다. 결과를 들었을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던 그들은 아이의 이름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현실이 밀려왔다.
경찰은 김혜란의 자백 없이도 충분히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었다. 위조된 서류, 배편 승선 기록, 차량 진술, 목격 정보, 그리고 결정적인 DNA 결과. 김혜란은 법률상 납치죄와 문서 위조 포와 아동의 신원 은폐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은 추가로 공범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녀의 단독 범행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한편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던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다. 조사관들은 아이에게 과거의 기억을 묻지 않았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초기 면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동 심리 상담사가 배정되었고 모든 절차는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이 사건이 단순히 범죄 수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은 가족과의 신속한 재회를 추진하지 않았다. 법적 절차와 아동보호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수사와 재판이 병행되는 동안 아이는 임시 보호 아래에 있게 되었다. 가족은 매일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수사 절차는 냉정하게 진행됐다.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다. 김혜란의 변호인은 유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한 차례 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목격 정보와 움직임, 위조 서류 작성 시점이 모두 치밀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단순한 충동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을 중대한 납치 사건으로 규정했고 기소 준비에 들어갔다. 당시만 해도 유괴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은 지금보다 느슨했지만 아동의 신분을 7년간 은폐한 점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됐다. 재판은 빠르면 2달 안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조병우 형사는 연수에서 처음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날 이후 사건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오래된 기록, 잊힌 얼굴, 사라졌던 이름,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범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체포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의 인생, 가족의 시간, 잃어버린 7년이 함께 걸려있는 사건이었다. 부산경찰서의 오래된 사건 파일은 다시 수사 기록에 올라갔고 사건 번호에는 재개라는 도장이 찍혔다. 7년 동안 먼지 속에 묻혀있던 기록이 이제 법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혜란은 여전히 말을 아꼈다. 단 한 번도 후회나 고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그것이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느꼈다.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뒤 부산 동구의 오래된 골목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다시 언론의 인터뷰에 응했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모두가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시 아이의 이름은 마치 골목의 일부처럼 남아 있었고 7년 만에 그 이름이 다시 돌아왔다. 조병우는 조사실 밖에서 체포된 김혜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여자는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처럼 단단했다. 사건의 결말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이었고 그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이미 드러나 있었다. 7년 전 사라진 아이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범인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김혜란의 체포 이후 수사는 더욱 깊어졌다. 납치의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밝혀내야 했고 그녀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누군가와 연계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했다. 경찰은 1988년 12월 당시의 기록을 모두 다시 검토했다. 목격자의 진술, 차량의 움직임, 여관 체류 기록, 승선 명단, 서류 위조 시점까지 하나씩 다시 짚었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록이 지워진 부분도 많았지만 그녀의 행적만큼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실종 직후 부산을 빠져나왔고 불과 며칠 뒤 제주로 이동했으며 그 직후 위조 서류를 만들고 혼인신고를 했다.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순서였다. 수사팀은 그녀가 단순히 아동을 데려간 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조사관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짧은 대답만 반복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변호인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예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계획성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위조된 서류, 배편 예약, 숙소 이동 경로, 행정 절차까지 한 번에 이뤄진 정황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조사 도중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은 당시 병원 서류를 위조한 방식이었다. 김혜란은 부산에서 일하던 인쇄소 출신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그녀가 병원 전단과 서류를 인쇄하던 하청업체에서 일한 이력을 확보했다. 그녀는 병원 직인을 찍는 방식, 서류 서식을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출생 증명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손에 의한 위조였다. 수사팀은 그녀가 아이의 생일과 신분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조사했다. 목격자의 오래된 진술에서 그 단서가 다시 나왔다. 사건 당일 골목 초입에서 낯선 여성이 집 근처를 서성거렸다는 이야기였다. 당시 신고는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단순한 소문처럼 취급되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그 여성이 김혜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골목을 드나들며 가족의 생활 패턴을 지켜본 것으로 추정됐다. 이수진이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시간,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 집이 비는 시간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김혜란은 그날 새벽 문이 잠겨있지 않은 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 걸쇠가 느슨하게 걸려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고 준비해둔 차량에 아이를 태웠다. 모든 움직임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 수사팀은 당시 함께 있던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차량 소유주였던 그는 미국으로 이주한 뒤 연락이 끊겨 있었다. 인터폴 협조 요청이 접수되었고 미국 현지 수사기관을 통해 진술이 확보됐다. 그는 당시 김혜란이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말했다. 자신은 단순히 이동을 도왔을 뿐이며 아이가 납치된 아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그를 공범으로 기소할 근거는 부족했지만 차량 제공과 이동에 관여한 정황은 명확했다. 검찰은 김혜란의 공소장을 작성하면서 납치 경위와 이후의 행동을 모두 범죄 사실로 적시했다. 납치, 신분 위조, 장기 은폐, 세 가지 범죄가 결합된 사건이었다. 변호인은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수사와 재판 준비 과정에서 그것은 설득력을 잃었다. 아이의 생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 범행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당시 부산 동구 골목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웃들도 언론의 마이크 앞에 섰다. 많은 사람이 그날의 새벽을 잊지 않고 있었다. 실종 아동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 사건은 다시 세상 위로 끌어올려졌다. 오래전 작은 전단지에 실렸던 한 아이의 얼굴이 이제 뉴스의 중심에 서 있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전체 경로를 확정했다. 김혜란은 1988년 12월 중순부터 부산 동구 골목을 관찰했고 12월 21일 새벽 집에 침입해 아동을 데리고 나왔다. 당일 여관에 이틀간 머문 뒤 12월 28일 제주행 배편을 탑승했다. 제주에 도착한 직후 출생 증명서를 위조하고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 신분을 가장했다. 이후 7년 동안 아동을 자신의 딸로 키우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부산경찰은 이 기록을 최종 수사보고서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중대한 납치 사건으로 규정하고 기소를 준비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오래된 실종 사건이 기술과 기록, 그리고 우연처럼 보였던 한 수사관의 검색으로 다시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피해 아동은 경찰이나 보호시설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였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그녀가 경험한 삶은 7년 동안 제주에서 김혜란과 함께였기 때문이다. 아동 심리 전문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신원 확인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재회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김혜란은 구속된 뒤에도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자신이 아이를 데려왔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은 끝까지 부정했다. 경찰의 추궁에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시작해 장기 은폐, 신분 위조, 체계적인 계획 범죄로 결론이 나고 있었다.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검찰 송치를 마무리하며 그녀가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그것은 법정에서 다뤄질 문제였다.
부산 동구의 오래된 기록은 다시 살아났고 7년 전 사라졌던 아이의 이름은 더 이상 잊힌 이름이 아니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았다. 김혜라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고 사건은 조용히 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7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은 3달 뒤 시작됐다. 전국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였고 법정에는 기자와 방청객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다. 검찰은 납치, 신분 위조, 아동 은폐 혐의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는 충분했다. 위조된 서류, 당시 여관 기록, 차량 목격 진술, 배편 예약 내역, 그리고 결정적인 DNA 결과. 범행 경로는 단순하지 않았다. 치밀했고 준비되어 있었고 명확했다.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범죄의 시간과 흐름이 그의 주장을 설득력 없이 만들었다. 김혜라는 재판 내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판사의 질문에도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피해자 가족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7년이라는 시간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가 바라보는 건 지금의 김혜란이 아니라 7년 전 새벽 집에서 사라진 그 순간이었다. 검찰은 마지막 진술에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유괴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아래 신분을 지우고 한 아이의 삶을 통째로 빼앗은 범죄라고.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해 아동의 정체성과 가족의 시간을 앗아간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혜란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했고 출산 경험이 없어 충동적으로 아이를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7년 동안 그 신분을 유지하며 외부와 단절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다. 판결은 중형이었다. 법원은 납치 및 문서 위조, 장기 아동 은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판사는 선고문에서 한 아이의 존재는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꾸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진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다. 그 침묵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사건의 법적 결말이 정리되자 보호 절차가 시작됐다. 아이는 아동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며 점차 친모와의 재회를 준비했다.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은 단순하지 않았다. 기억이 단절된 채 자라난 7년은 쉽게 이어붙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경찰 관계자가 함께 시간을 조율했다. 재회는 갑작스럽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첫 만남은 보호기관의 상담실에서 이루어졌다. 이수진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낯선 얼굴이 들어왔다. 피부치이지만 낯선 존재. 딸은 아무 말 없이 걸어와 한참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수진은 울지 않았다. 소리 내지도 않았다. 오로지 눈으로만 그 아이를 바라봤다. 7년이라는 시간은 눈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그 침묵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명한 시작이었다. 재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짧은 만남이 반복되며 조금씩 거리를 좁혀 나갔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전해주는 따뜻한 말과 오래된 사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갔다. 심리상담사는 아이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견디는 일은 오로지 가족만이 할 수 있었다. 사회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가족에게 기적이란 반짝이는 단어가 아니었다. 사라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과거를 지워버릴 수도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길이 있을 뿐이었다. 7년 동안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함께 쌓아 올릴 수 있었던 삶의 조각들이었다. 김혜라는 교도소로 이송됐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도 내 아이였다는 말을 반복했다.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훗날 이 사건을 회고하며 가장 무서운 범죄는 자기가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점차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고 두렵기도 했지만 가족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잃어버린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이수진은 매일 딸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일상, 사소한 하루의 조각들이 담긴 편지였다.
아이는 그것을 읽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된 후 오래된 실종 사건들의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기적이 아니라 수많은 오래된 실종 기록에 작은 불빛이 된 사건이었다. 누군가의 이름이 다시 불리고 잊힌 얼굴이 다시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누군가에겐 절망의 끝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희망의 시작이었다. 몇 해 뒤 아이는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글로 남겼다. 사건의 세부가 아니라 자신이 느낀 세상에 대한 감정이었다.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고 동시에 더 따뜻했다. 누군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왔다. 진실은 때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잊힌 이름이 다시 불리고 사라진 삶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한 아이의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은 끝내 드러날 수 있었다. 그날 법정에서 판사가 했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멈추지 않는다면 진실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누군가는 교도소로 갔고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진실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세상은 잊은 것처럼 조용했지만 누군가는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끈질긴 목소리가 한 아이를 세상으로 다시 데려왔다. 사라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다. 그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진실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의 이름이 세월 속에 묻히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기억 덕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기다림, 누군가의 목소리, 그리고 한 사람의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다시 생각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나마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일은 누군가의 기억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실과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또 다른 이야기를 세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